우리가 지금 무단 통치를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이 무단 통치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때 조선 총독부가 세워졌던 거 이야기해 드렸죠. 그리고 조선 총독부 건물 무너지는 것도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중추원이라고 하는 자문기구가 있었으나 친일파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허울뿐인 구성이었다. 실제로는 열린 적도 없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또 세계사적인 흐름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그 내용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 무단 통치, 즉 무시무시한 정치라 그랬죠. 공포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병 경찰 통치가 있었다. 직결 처분권, 교사가 칼을 찬다든지 이런 상징적인 모습들이 존재하였고, 이때 배고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어떻게 되었다? 해산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하느냐? 정치적으로 일본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탄압하였는지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수탈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첫 번째 목적은요, 쌀이에요. 우리 강화도 조약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었지. 어쨌건 여러분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차 산업이 밑받침이 되어야 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쌀값이 잘 안정되지가 않았어. 근데 그 값싼 쌀을 안정되게 공급되기 위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명히 필요했었던 거. 다시 말해서 이 1910년대에는 일본인들이 뭐라고 할까? 조선의 쌀을 수탈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드는 기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일본의 산업화가 어떻게 해야 돼? 더 발전해야 되고 늘어나야 되겠죠?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투자할 장소를 찾아야 되느냐?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는 거야. 새로운 투자처를 만드는 거죠. 와, 선생님, 그럼 어쨌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보단 부유하니까 그 나라가 우리의 투자를 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투자의 원금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그 투자한 이득이 있죠. 이익이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일본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겠죠? 이제 그 내용들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독립협회라든지, 신민회라고 하든지 이런 단체들이 우리도 한번 회사를 만들어서 자본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본을 쌓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할까? 일본이 두고 보고 있을까요? 그걸 또 막아내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자신들만의 산업을 만들게 하겠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적어 볼게요.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죠. 말 그대로 땅을 조사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현재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고 소유하지 않는 땅은 어디에 귀속되어 있어요? 국가에 귀속되어 있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거야. 우리 예전에 조선에는요, 특별하게 이제 땅 문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오래전 동안 우리 할아버지가 내 땅을 여기서 막 일구고 그랬으면 그냥 대충 내 땅이라고 생각해 준 것도 분명히 존재했어.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기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전국에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토지에서 어떤 작물이 생산이 돼야지 그걸 알아야지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토지 조사를 해서 세금을 어떻게 거둘 수 있으며 그리고 이게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아니죠. 좀 더 현대에 가깝겠죠. 이 현대적인 뭐라고 할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한데 일본이 정말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기한부 신고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야, 이제부터 우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딱 신고하면은 어떻게 너희 땅으로 인정해주고 그 땅 문서도 주고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기한이라는 거예요. 이 기한 내에 사실 일단 일본인들이 전국의 토지를 싹 조사를 합니다. 어디만큼에 얼마만큼의 땅이 있고 어디가 비어 있으면 막 조사한 다음에 이제 조사 끝났어. 너희들 신고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재빠르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자기 땅을 재빠르게 신고를 할 거야. 대개 이런 데는 정보가 빠른 고위 관료들, 소위 이야기하는 친일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친일파라고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친일 매국노들이겠지. 이 친일 매국노들은 재빠르게 이걸 캐치해서 신고를 했어. 그럼 내 땅이 소유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동사무소에서 뭐 뛰어보러 간 적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없을 건데 좀 불편하긴 해. 기다리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아직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누락이 되는 거지. 또 눈치 빠른 친일파들은 어떻게 될까? 그 누락된 땅들을 자기가 신고해서 내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해될까요? 이 당시 조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거 뭐 신고한다고 내 땅이 아닌 게 됐나? 내 땅이 뭐 오랫동안 할아버지 해왔으면 내 땅인 거지 뭐. 근데 다음날 신고를 안 했더니 며칠 뒤에 내 땅이 아니래.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옆에서 농사짓고 큰 땅을 갖고 있었던 이 친일 매국노들의 땅으로 편입되든가 아니면은 조선 총독부의 땅으로 편입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원래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은 이때 땅을 많이 잃어버려요. 오히려 친일 매국노들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토지를 확장하는 속된 말로 대지주가 생기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 땅을 신고 안 했어? 그럼 다 빈 땅이네. 그래서 그 빈 땅을 누가 챙겨가? 조선 총독부가 챙겨가고 그 조선 총독부가 누구에게? 일본인들에게 싼 값으로 땅을 넘겨요. 그럼 일본인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조선으로 넘어와서 일본인 지주가 생겨나겠지. 이해될까요?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불합리하기도 하였죠. 만약 정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면 유예 기간도 오래 두었을 뿐더러 여러 가지 빠르게 각 지역 곳곳으로 빠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전달을 했어야 되겠지. 하지만 그런 노력도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땅들을 빼앗기게 돼요. 실제로 조선 총독부가 이제 조선 땅의 최대 지주가 돼요. 약 40% 정도의 땅을 조선 총독부가 가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땅이죠. 그 땅을 일본인들에게 넘겨주기도 하고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땅을 일구고 있던 농민이었어. 내 땅을 가지고 있던 농민이었는데 그 농민들이 어떻게 했어? 다 소장농이 되죠. 소장농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땅을 빌려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소장농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 이 소장료라고 하는 걸 내야 돼요. 내가 땅에서 일구는 대신 그 땅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든 현물을 지급하든 쌀을 지급하든 해야 돼. 그럼 내가 그 지주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그러면은 내야 되느냐?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고 그 지주한테 또 절반 정도를 내야지. 최소가 절반이야. 내가 지은 땅에. 많게는 80%까지 떼가는 지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떼가면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안 하면 어디서 먹고 살아? 방법이 없지. 어. 그렇게 되면서 소장농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또 여기서 땅을 얻지 못하게 된 일도 못하게 된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갈까? 다시 도시로 가서 뭘 해야 될까? 일자리를 찾아야겠죠. 자, 요 이야기도 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일단 이렇게 좀 알아봅시다. 소장농이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내 땅을 많이 빼앗겼다라는 거. 그럼 백성들의 분노가 어떻게 될까 봐 차오르고 있겠지. 이해될까요? 자, 일단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잠깐 필기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 아까 이야기했었죠. 일본은 조선을 식량 공급 기지로 만들고 싶었어요.
자, 일본의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 일본인의 토지 소유 합법화. 여러분 실제로 외국인들이 자국 내에 땅을 사는 건 이 당시에 불법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선총독부에서 땅을 구매하고 그 땅을 다시 일본인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방법으로 그럼 조사했느냐? 아까 이야기한 기한부 신고제. 자, 시간을 두고 신고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 땅을 너희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였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도 짧았을 뿐더러 널리 알리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조선총독부가 최대의 지주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 결과. 자, 조선총독부가 자,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리고 조선인들은 소장농으로 몰락하게 되었다. 소장농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좀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찌되었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게 되었다.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일본이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 야, 니네는 우리가 이거 발전시켜줬잖아. 니네 땅 조사하고 이런 거 없었고 엉망진창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근대적인 토지제도 도입시켜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 거야? 너희를 지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근대화 시켜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랬을까? 우리 토지조사 사업 안 했어? 우리 했었지. 흥선대원군대 선생님이 토지조사 사업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 고종이 대한제국 때 지게 발급하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아마 적어놨던 것 같은데 시작은 이미 하고 있었어. 물론 이렇게 1910년도 일본이 무단 통치 시기에 전방위적으로 시작한 것보다는 미미하긴 하였으나 어쨌든 우리도 근대적인 소유의 개념을 잡아가고 시작하는 과정이었다고. 뭐 근데 이 얘네들이 잘라버렸지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산업에는요, 뭐가 좋을까? 일단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토지조사 사업, 두 번째는 회사령, 그 다음에 일단 회사령만 적어보고요. 이렇게 가로 열고 무슨 령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령이라고 하는 게 령이 무슨 뜻이냐면은 명령영자겠죠. 자, 위에는 토지, 농업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자본에 대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산업 기반 시설들을 빼앗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볼게요. 회사령이라고 하는 거 설명해 드려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회사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총독부에서 반포합니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허가제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허가제. 딱 봐도 느낌이 뭐예요? 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뭘 받아야 된다? 그렇지. 조선총독부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선생님 뭐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뭔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럼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허가를 받으면 될까요? 신고를 하면 될까요? 지금은 신고죠?
나 이런 사업자 등록을, 아니, 신고도 아니고 등록이야, 등록. 나 이러이러한 사업을 준비 중이니, 나 이렇게 뭐 어디 뭐, 온라인에다가 무슨 뭐 온라인 마트를 만들 거야 라고 신고, 등록을 하는 거지, 허가를 받지 않아요. 아, 물론 불법적인 것들은 이제 걸러지겠죠. 조선총독부의 이 목적은 뭐예요? 누구는 허가해줄까? 그렇지. 일본인들의 산업은 허가해주고 조선인들의 자본이 투입된 산업은 허가를 해줄까 안 해줄까? 예, 맞아요. 많이 안 해줘요. 어. 이러다 보니까 조선과 일본인들의 산업의 혹은 자본의 역량이 차이가 많이 나겠지. 이해될까요? 근데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위에다가 선생님이 우리가 아래로는 무장투쟁, 위로는 실력 양성, 우리도 실력을 기르고 자본을 길러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이때 좀 많이 무너지긴 해요. 아, 왜? 내 돈 가지고 우리 돈도 좀 불리고 우리 돈도 늘려서 우리도 회사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실력을 기른 다음에 독립을 하자는데 그럴 기반 자체가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언제 풀어줄까요? 이것도 근데 귀찮아. 왜? 일본인들도 사실은 귀찮아. 왜? 신고만 하고 등록만 하면 되는데 조선총독부한테 뭐 검사받고 뭐 하고 어쨌건 시간이 걸려. 일본인도 불편하다고. 그럼 이거 언제 풀어주느냐? 나중에 20년도에 풀어줘요. 예, 신고제로. 그럼 왜 풀어줄까? 예, 더 이상 조선인들은 일본인들과 자본력에서 대립이 혹은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쯤 20년대쯤 되면 이미 어떻게 돼 있어? 또 어떻게 돼 있다? 일본인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신고제로 넘겨버려요. 그런 이야기는 또 20년도에 다시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회사령만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령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아, 선생님이 마이크를 잘 못 잡나 봐요. 또 이게 마이크가 꺼졌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회사령 이야기하고 요 어업령, 광업령, 산림령이라고 선생님 방금 적어놨죠. 요게 뭐냐면은요. 어렵지 않죠? 광업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한다라는 거예요? 광산 사업을 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일본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산림을 나무를 캐가려면은 이 사업을 벌이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조선 총독부의. 물고기를 잡는 것도. 아,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물고기가 생선은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최대 수입국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이 굉장히 많이 먹죠? 참고 삼아서 이제 스시라고 하죠. 여러분들 일본은 일본은 왜 스시 문화가 발달했을까? 왜 육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불교의 영향이 좀 커요. 여러분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식을 금했어. 그래서 일본인들 보면 등치가 좀 작지 않나요? 특히 옛날 일본인들은 보면은 약간 왜소한다고. 키도 작아요. 등치도 작고. 그에 비해서 조선 사람들이 그래도 등치가 좀 좋은 편이었어. 일본인들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육류로서 단백질을 섭취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뭘 대신했을까? 야채류라든지 채소류라든지 뭐가 많이 나올까? 생선류. 자, 근데 이 생선은 여러분들 어떻게 오래 보관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 그치? 그리고 상하기도 금방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 보관하는 방법으로서 식초가 개발되면서 이제 식초에 절여 넣기 시작을 한 거야. 왜냐면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없었잖아. 근데 그거 더하기 나중에 또 뭐가 발달이 되느냐? 고추냉이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살균 효과가 있는 거야. 균을 잡아주는 거지. 원래 여러분들 스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삭히다라는 뜻이 있대요. 원래는 삭혀서 먹던 음식이었는데 근데 이 삭힌 음식을 먹다 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선이랑 밥이랑 사실은 섞여 있는 약간 삭힌 음식이야. 발효된 음식이라고 하지.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발효가 잘 되었으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되었느냐에 따라서 균이 너무 많아서 내가 탈이 날 수가 있겠지. 병이 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뭐 식초라든지 고추냉이가 이제 살균 효과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 냉동 시설이 아직 발달되기 전이에요. 그럴 때 그걸 활용해서 다시 밥에다가 생선을 올리는 싱싱한,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싱싱한 회를 올리고 또 고추냉이를 발라서 조금 더 유통기한을 넓히는 이런 음식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스시가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이제 미국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많은 반성을 해요. 우리는 왜 서양인들과 다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등치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우리는 왜 그들과 우리의 체격 차이는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육식을 즐겨 먹고 우리는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겠지.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육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먹자라고 하는 운동도 막 일어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19세기 이야기겠죠. 이제 근대화를 개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고기 먹으면 어떨까? 이상하겠지. 여러분들은 지금 피자, 뭐 이런 치즈 이런 게 익숙하지만 예전에 피자와 치즈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한국 사람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느끼하고 불편한 음식이었다고.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지만. 마찬가지로 고기도 그랬어요. 일본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고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뭐라고 할까? 일본인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또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건 덴푸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인들이 보면은 일본 음식점 가시면 야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을 다 어떻게 빵가루를 입히고 기름에 튀겨내지. 이제 그거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면 고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어떻게 했을까? 고기에다가 빵가루를 입히고 기름에 튀겼어? 그게 뭐야? 일본식 돈까츠가 여기서 탄생하게 될 거예요. 갑자기 좀 딴 얘기 많이 했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 이전에 앞서서 이제 돈가스 이전에 그 함박 스테이크의 어원은 선생님이 몽골의 그 타타르족들이 가져온 고기를 다진 음식이 함부르크 지방으로 전달돼서 미국으로 넘어간 이야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와 다르게 이 튀긴 음식, 돈카츠. 뭐 튀기면 뭐 신발끈도 맛있다는데 웬만하면 맛있었겠지. 하여튼 그 이야기 잠깐 해봤습니다. 어업령 이야기하다 얘기 잠깐 했는데, 어업, 광업, 산업력. 다시 말해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 민족 자본의 성장 자체를 억제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20년대엔 풀어줘요. 귀찮거든, 일본인들도. 사업하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맨날 허가받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20년대는 근데 왜 해줄까? 왜? 우리가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일본의 기업들이 10년도에 이미 쭉 성장을 해서, 조선인들의 산업과 일본인들의 산업이 경쟁이 안 돼. 일본인들이 압도적이겠지. 20년대는 그러니까 그땐 풀어줘. 그래도 되니까. 이해될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쌀도 뺏어갈 준비 다 했고, 회사에서 자본도 뺏어갈 준비를 다 했어. 그럼 그걸 싣고 어디로 옮겨야 돼? 일본으로 옮겨야겠지. 그럼 일본으로 옮기려면 뭐가 많아야 돼? 교통편이 잘 발달해야겠지. 그래서 바로 뭐래? 철도와 도로를 증설하겠지.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 시설이다라고 해서 기간시설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로, 철도 쫙쫙 깔아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수탈한 자원을 어디로?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겠죠.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지도 하나 띄워주면은 그 철도 라인이 보일 거야. 최종적으로는 전부 다 어디에? 부산항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일본인들 또는 일본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봐라, 우리가 니네 근대화 이끌어주지 않았냐. 근대화의 상징이 뭐야? 철도와 도로 아니냐. 우리가 해줬다. 하지만 그 목적이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수탈에 했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그 목적성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숫자로는 올라간 게 맞아. 근데 사람은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잖아. 그 숫자 속에 사람이 없잖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스타를 받았고, 어떤 괴로움을 느꼈고, 어떤 박탈감을 느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보지 않고 단순하게 숫자가, 돈이 늘어났네? 쌀 생산량이 늘어났네? 근대화가 시작되었네? 아니지. 그 안에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자꾸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줬다고 주장하는 한국인들이 있지. 지난번에 선생님이 낙성대 서울대 출신 사람들이 그 낙성대 연구소에서 하는 거 한번 보여줬을 거야. 이 친일 사학자들이 있어. 특히 경제학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내가 확인해 보라 그랬지. 근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학계도 존재해요. 우리 교과서 역시도 그 시작점이 친일 사학자로 시작됐습니다. 이병도라고 하는 서울대 역사 교육을,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그 친일 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역시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과서를 신뢰하지 않는 편이고요. 교재에 남겨져 있는 식민사학의 잔재들이 아직도 보여요, 선생님 눈에는. 그래서 교재를 잘 쓰지 않아요. 차라리 원문, 실록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비상교과서는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 교과서는 더 좋아지겠지. 하나하나 걷어내는 작업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수업하는 내용이 그런 작업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수업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어쨌든 이런 것을 확충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만 좀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복습 잠깐만 하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기한부 신고제로 하였다. 근대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조선의 소작농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삼아서 대한제국에서 다시 조선으로 이름을 돌려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제국이란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선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을 이왕가, 이씨왕가라고 낮춰 부르죠. 이씨조선. 아직도 근데 이렇게 부르는 인간들이 있어. 이씨조선이라고 낮춰 부르고. 자, 그 다음에 회사령. 여기서 또 자본. 조선의 자본이 수탈당하게 되고 혹은 민족 자본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로 옮겼다? 철도 도로로 증서해서 일본으로 옮겼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은 우리의 저항, 이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 있죠. 어떤 저항을 하였는가. 미리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때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최대의 전 세계 유례가 없죠. 저항운동, 민족저항운동이었던 3.1운동. 그리고 3.1운동의 여파로 어디까지? 임시정부의 탄생까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도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볼게요.